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 지난번에 첫 시간으로 다들 좋아하시는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다양한 시장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도 굉장히 스페셜한 분과 특별한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팀장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한국증권TV에서 이제 처음으로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처음 보시는, 물론 그 주식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금융시장 환경 안에서 코스피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뭐 업종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어디까지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꾸준히 나와서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네, 꾸준히 네.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과 또 되게 가까우시다고 방송 전에 자주 나오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저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 특별한 스페셜한 시간 계속해서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좀 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전망을 해볼 텐데 그 전망 전에 아니 올해 코스피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한 4% 정도 올랐거든요. 네. 작년에 30% 이상 올랐던 국가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는 20% 이상 올랐는데 코스피는 한 자릿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라서 맞아요. 올해 내내 코스피가 미국 증시보다 좀 약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약했죠. 네, 그래서 코스피 상대적 약세가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를 좀 천천히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위의 그림은 올해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S&P 500과 코스피 간의 그런 그림이고, 네. 오른쪽은 올해 내내 코스피가 S&P보다 못했다. 지금 그래서 20%포인트 정도 올해 수익률이 좀 벌어져 있다라는 그림인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올해 내내 못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계열을 2020년으로 늘려놓고 본다면 이때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단 2개월 반, 2달 반 정도 만에 44%가 폭등을 해서 이때만 놓고 본다면 한 2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수익률이 훨씬 좋았거든요. 이런 수익률을 좁히는,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올해 내내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6월 달부터는 달러라든지 매크로 환경이 좀 신흥국 시장, 코스피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과격하게 좀 전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한국의 뭐 신흥국 증시가 왜 안 좋냐로 보면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선진국 제조업 PMI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신흥아시아 제조업 PMI입니다. 선진국 PMI는 올라갔는데 신흥아시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줘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신흥국이 좀 부진했다. 그리고 또 하나 키는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6월을 저점 이후에는 쭉 올라오면서 신흥국, 한국을 비롯해서 신흥아시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여기다가 7월 달에는 중국 규제 리스크, 8월 달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완전히 정반대로 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했는데 한국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것 같은데,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미국, 파란색이 미국 12개월 선행 EPS인데 이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꺾여버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데, 한국 선진국하고 그리고 미국 대비 완전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시장이 더 약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달러 환경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뭐 우리나라만 좀 왕따당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건 아니었나요? 신흥아시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특히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발 이벤트들이 계속 있었지 헝다 않습니까? 이슈 등등. 7월 달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네.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요. 네. 거기다가 헝다 디폴트 리스크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뿐만 아니라 이슈, 이벤트에 있어서도 신흥 아시아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8월 달에는 반도체 업황에 네.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면서 한국, 대만 증시가 좀 부진했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네. 그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증시 간의 괴리율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알아야 또 해결을 그쵸.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신흥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부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내년 한 해를 봤을 때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당분간은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던 이유를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병목 현상. 공무원 병목 현상. 너무 네. 지겹게 들어보셨을 네. 텐데, 그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류가 돌질 않으면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쪽의 제조업 경기를 좀 부진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질문하시는 게, 그럼 수출은 왜 이렇게 좋냐? 맞아요. 자동차랑 반도체 수출을 좋았잖아요. 가격이 좋아서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저렴해서? 물량이 늘질 않았는데, 가격,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네. 그래서 수출 금액 자체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수출 물량은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수출에 녹아 있다 보니까 좀 착시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내년 투자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언제쯤 풀리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병목 현상이 풀려야 물가 부담도 완화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진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금리도 안정이 되고 글로벌 경기나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면서 기업 실적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병목 현상을 완화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심해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네. 심해지고 있죠. 지금 제가 데이터를 확인하니까 11월 20일 기준으로는 유럽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38만 명이 나왔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또다시.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4,000명을 넘나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뭐가 병목 현상이랑 연관이 있겠냐? 지금 병목 현상이 심해진 이유는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운반하고 하역하고 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네.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심해지면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가기 좀 꺼려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도 네.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상황과 병목 현상 완화 여부가 좀 키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미중 갈등, 중국 부채 리스크인데, 내년에는 시진핑의 3년 이미 결정될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굉장히 시달리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로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물가 부담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경제적인 파급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갈등 양상을 교역이나 네. 직접적인 경제 쪽으로 확산시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부채 리스크는 많은 분들이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다. 라고 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부채가 막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헝다가 디폴트가 된다 해서 곧바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 경기까지 안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중국 시스템 필요하다. 리스크가 네. 붕괴되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국 부채 리스크가 특히 부동산 쪽이 위험해진 이유를 보면은 공동 부유 정책을 꺼내들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해진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규제가 강해져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라고 본다면 공동부유 정책은 실패한 걸까요?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내년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둔 상황에서 공동부유 정책이 실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헝다 디폴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폴트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글로벌 경기가 불안해지는 그런 흐름으로까지 가진 않을 거다. 어떻게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든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든 해서 수습을 하고 네. 어느 정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내년에는 병목 현상이 좀 진정되는 효과들을 보여준다면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하셨고, 이게 또 코로나19랑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분기가 키포인트가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겨울철이 지나야지 좀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네. 겨울철이 되면서 확진자수가 많이 엄청 늘었죠. 많이 네. 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겨울철을 지나면 이제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변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스터샷을 맞을 거고, 네. 치료제도 나올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였던 중국 전력난. 네. 이게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많아질 때는 전력난이 빠르게 해소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마도 병목 현상을 꽉 쬐고 있는 연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정시켜주고 코로나19 상황도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고용도 개선이 되고 네. 그리고 중국 전력난도 좀 진정이 되면서 아마 봄이 되면 봄이 될수록 이제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병목 현상 완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전망치는 좀 불안했다가 다시금 높아지는 그림. 네. 물가에 대한 부담도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1분기를 전환점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좋아질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물가, 금리 이런 얘기들 인플레. 네.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물가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10월 달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CPI 6.2%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중고차, 그리고 신규 차량, 네. 운송 장비,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단 에너지 가격을 보면은 네. 좀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겁니다. 네. 매달 2%씩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이제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병목 현상. 네.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특히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중고차 가격이 작년 코로나19 저점 대비 거의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우리나라 중고차도 많이 오르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신차 가격보다 높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게 되면 물가 레벨이 떨어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서비스, 주거비 물가가 지금 3%대 중후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6.2와 3%대 중후반. 그렇게 본다면, 에너지 가격이 진정이 되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되면 아마 4%대까지는 네. 물가가 레벨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것은 많은 분들이 네.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미국은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받았네요. 네. 그리고 실업수당도 보조를 해주면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주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일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쉬면서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거꾸로 네. 말하면은 소비는 많아졌는데 이거를 공장을 돌리고 이 물류를 운반할 사람들은 더 부족해진 인력은 거잖아요.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그 결과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소매업자 재고율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은 소매업체들이 판매되는 것 대비 얼마나 재고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1.07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판매되는 거 대비 7%밖에 재고가 없어요. 과거 평균을 보면은 1.4 정도였거든요.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이 재고를 좀 축적하려는, 쌓아가려는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뭐 소비는 돈을 지난주로 많이 받았다가 이게 줄어드니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때 소비되었던 재고들을 쌓는 과정에서 네. 제조업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뭐냐면은 제조업 생산과 소매 판매의 격차인데 네.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수록 소매는 괜찮은데 제조업이 좀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과거 90년대 이후 경기 침체 때도 보지 못했던 레벨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게 과거 수준으로 회귀만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제조업 경기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인데요. 과거 뭐 병목 현상이 있을 때마다 뒤따라왔던 것은 투자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1년에는 투자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연된 투자, 거기다가 미국까지 직접 나서서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네. 투자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경기 회복, 물가 안정, 투자 확대는 신흥 아시아 쪽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 그리고 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G10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 전망이고요. 빨간색이 일본을 제외한 신흥 아시아들의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분기별로. 네. 근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례적으로 G10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신흥 아시아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신흥 아시아들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이후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G10은 이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GDP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반대로 신흥 아시아는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5.7%까지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네. 올해와는 좀 반대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안정, 제조 확대, 그리고 투자 확대가 신흥 아시아 쪽의 경기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분기 이후에 이제 좀 좋아질 그 근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병목 현상과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좋게 이제 변할 것 같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실적도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부터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반대의 흐름 같이 흘러간 이유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반도체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은 내년 1분기가 전망치에 있어서는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요 15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위에가 현재 내년 2022년 영업이익 전망이고요. 밑에 그림이 2022년 순이익 전망인데 아마도 4,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역성장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왜냐면은 지금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7%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5에서 7%만 내려가면 내년 이익 전망이 올해 대비 성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된다면 제조업 경기라든지 수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살아나면서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내년 1분기를 저점으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 투자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적은 2022년에 실제 실적은 내년 2022년 1, 4분기에 봤던 눈높이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그림이 반도체 사이클인데 네. 이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내년 1분기쯤에는 저점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진짜 많은 분들이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원래도 또 주도주이긴 했는데 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꿈틀꿈틀해요. 네. 급반등하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는 최근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 찍었다? 그거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둔화 폭이 크지 않을 거고 내년에는 좋을 수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서버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급격한 하락세라든지 다운턴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적극 공감을 하는데 네. 타이밍상 지금 바닥을 통과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저점 통과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2019년에 있습니다. 2019년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 가격이거든요. 디램 가격. 네. 이게 2019년 4분기 때 저점을 찍었는데 주가는 네. 2019년 1월 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보다 선행을 해서 네. 주가 바닥이 나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주가가 가격이 바닥이라면 지금 바닥 통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하나의 차이점은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요 회색 선을 보시면 그때는 D램 가격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1분기 때. 근데 지금은 아직도 저점을 찍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 1분기 때 저점을 찍을 수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격 저점은 2019년 1분기 때 나왔는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은 2019년 1분기 때 나왔기 때문에 주가 바닥은 나왔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바닥을 그러니까 주가가 반도체 가격이 사이클이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구간이 짧기는 하지만 내년 1분기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주가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키는 반도체 업종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 레벨에서 타이밍상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사서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네.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싼 가격에 반도체주 공략해보자라는 네. 얘기세요. 그러면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보유 비중이 많으시다면 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시는 비중이 적고 만약에 난 더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반등 기회에 반도체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저도 많이 물려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네, 물량을 좀 밑에 내려가면 정리하고 계시고. 네, 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한때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진짜 주식 투자는 안 하고 그 증권사 계시면은 ETF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ETF 하는 거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를 하는데 제가 반도체 업종이 떨어질 때마다 샀어요. 그러다가 많이 물려 있다가 최근 반등에서 좀 플러스가 나니까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올해 말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불안한 요인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특히 4,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내년 1, 4분기 실적을 전망을 하면서 네. 눈높이가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싸게 사는 게 좋죠. 네.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올해 한국 그리고 신흥국 증시의 증시 부진을 원인을 분석하면서 달러 얘기했었잖아요. 네. 지금 같은 분위기 오늘 지금 이제 11월 말에도 달러가 좀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달러는 당분간 강할 수 있습니다. 달러는 좀 강할 수 있는데 지금 레벨에서 더 크게 올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097, 98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대신증권에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하반기쯤. 네. 이렇게 보는 이유는 2017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내년 하반기에 달러가 약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 하반기쯤이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텐데 무슨 소리냐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2017년 케이스를 한번 보실게요. 요 밑에 그림, 요 조그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네. 2017년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했고요.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ECB는 돈을 계속 풀고 있었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100포인트를 넘었던 게 9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나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미국보다 유럽 GDP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체력이 뭐 일시적이긴 했지만 유럽의 힘이 좀 더 셌다라는 거죠.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느 쪽의 힘이 더 센가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것은 미국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좋았고, 네.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먼저, 정상화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했던 흐름인데, 네. 2022년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보다 유럽 GDP 성장률 레벨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시다 보면 선반영인가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굉장히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케줄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지금부터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상을 그쵸. 하고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수 있고 지금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건 ECB예요. 유럽 중앙은행.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스탠스 변화를 보여줄지가 중요한데 네. 2017년에도 미국은 긴축을 가고 있었고 유럽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 반전한 이유는 드라기 총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가 우리도 통화정책 정상화할 수 있어요 발언을 하고 2018년 통화정책 정상화를 준비를 하면서 네. 달러가 약해졌거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그림들은 상당 부분 선반영될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제 ECB 통화정책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좀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을, 그러니까 정상화로 들어간다라기보단 우리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준비할 겁니다라는 스탠스 변화만으로도 달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러 흐름까지 좀 전박을 해봤습니다. 또 ECB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종합해서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코스피 흐름 한번 정리해서 예상해 볼게요. 네, 밴드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밴드? 네, 저희가 자료를 내서 그런데 19페이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제가 제가 예상하는 경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2,900에서 3,050선 박스권 등락을 좀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올해 말 내년 1, 2월 정도에는 조금 조심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로는 저희는 하단을 2,610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놀라셨죠? 2,610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네. 또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좀 뒤에 사자. 이 나중에 전반적으로 사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진다는 그렇게 볼 수 얘기잖아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2,600이라고 하면 너무 더 과격한 거 아니냐라고 깜놀,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환경들은 좀 2분기 지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고 1분기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한국 증시가 기업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취약한 흐름이고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미국 증시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네. 한국 증시 더 떨어지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9월달 증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달에도 미국 증시는 사상 초로 챙진을 했는데 한국 증시는 쫙 떨어졌거든요. 근데 9월달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까 한국 증시는 2,9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재현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재채기라면은 한국은 좀 독감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참 씁쓸한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2,800, 700이 아니라 왜 2,600이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4, 4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더 떨어질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9월, 10월, 9월 달 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2,900선이 12개월 선행 PER의 10배였어요. 근데 이익 전망이 떨어져서 지금은 12개월 포워드 PER 10배가 똑같은 네. 10배인데 2,780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익이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2달 만에 120포인트가 레벨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보다 좀 하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뒤에 시장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 좀 더 풀리는 그림들, 미국도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면서 기대했던 부분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지나면서 네.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가면서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그때 1분기 때 잘 잡으시면 아마 내년 말 2023년에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님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내년 초에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좀 자금을 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뭐 개인들 전체적으로 매수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전략이 지금 맞을까요?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 증시는 지금 과열권에 와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하고 경신을 있고. 하고 심리적으로도 과열권에 와 있어서 이게 버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버블은 아닌 것 버블까지는 같아요. 아니에요? 네, 버블까지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좀 과열권에 와 있다. 이 그림이 뭐냐면 CNN 머니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발표하는 건데 좀 극단적인 탐욕 구간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것 때문에 시장이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예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병목 현상이 뭐 여전하고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불안하고 그렇게 되면은 고용 개선세도 조금 더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10월 초부터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던 90일간의 총력전, 그러니까 물류 대란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놨던 대책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빠르게 현실화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그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나 고용 개선세가 조금은 더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조심하는 부분은 요 그림이거든요. 여기 한번 네. 보시면 CPI는 6.2%까지 올라왔는데 경제 성장률은 지금 5.5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장보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임금 상승률이 5.5%인데 물가가 6% 이상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 임금 상승률이 물가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았을 때 내 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겠죠.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역전돼 버리면 소비를 줄여야 되거나 네. 아니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 심리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10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연말 소비 시즌,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가 지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지금. 네. 전미 소매협회에서 발표하는 올해 연말 소비 시즌 동안의 매출액 증가가 8.5에서 10.5예요. 미국 쪽은 소비 많이 하나요? 네. 근데 그것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 기대치를 못 미친다면은 실망할 수 그쵸. 있겠죠. 또 악재로 작용을 네, 할 수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과열에 대한 그림들,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병목 현상이 빠르게 해소되긴 좀 어렵다.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월, 2월 달에는 좀 가격 조정에 좀 조심하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는데 네. 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020, 3050선 전후까지는. 네. 근데 이게 추세 반전의 객이냐 그러기보다는 좀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3천선 전후부터는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일각에서는 3020까지 회복하면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본격적인 추세 반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1차적으로는 3,100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3100을 넘어야 회복이다. 네, 왜냐면은 추세 반전이다. 네. 추세 반전까지도 조금 봐야 되긴 네, 하는데 회복되는 시그널이다. 네,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의 하락폭이 50% 정도 되돌림 수준이고 지금 3,100, 3,150 사이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네. 이게 보통 추세선이라고 말해지는 거거든요.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야지 이제 추세 반전을 시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부터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 늦게 따라가도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 스텝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자라는 차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원인, 이유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2022년 증시 흐름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2022년 하반기에 또 미국 금리 네, 인상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내년 1분기에 안 좋았다가 코스피 상저하고를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예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네.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진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네. 금리 인상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냐, 금리 인상하는데 증시가 올라갈 수 있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금리 동결 과정을 거치고 금리 인상하는 구간에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인 적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갔습니다. 네. 특히 물가가 오를 때도 잘 갔고요. 왜냐면은,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무슨 네. 말이냐면, 코로나19 직후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과정에서 증시는 폭등을 했어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가 올라? 그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야. 금리가 올라? 그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야.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이 막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불안한 요인들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그림들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지, 금리 상승, 물가 상승이 시장의 추세 하락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오히려 경기만 뒷받침되면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물가도 안정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교역도 좋아지고 투자도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때,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걸어갈 때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오히려 경기만 좋다면 서로 간의 선순환. 왜 금리 올려?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게 당연하지. 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시장은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가와 금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증시를 움직이는 건 경기 흐름이다. 그런데 지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자신감들이 약하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한 거고, 여기에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이지, 경기만 탄탄해지게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은 하지만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뭐 워낙에 또 리서치 센터에 계시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방대한 리서치 자료들을 저희가 함께 해서 진짜 많이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앞서서 이제 병목 현상도 해결이 돼야 되고 이제 코로나19 추이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리서치 센터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19 추이도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그건 진짜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추워지니까 네, 이제 추워지니까 많이 늘어나고, 백신 효능이 좀 떨어지니까 폭증을 하는 모습들인데, 이제 유럽 쪽에서도 부스터샷을 맞을 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진정이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느냐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동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 모빌리티라 그래서 네. 구글 가셔서 보시면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데 그 모빌리티 지수는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2020년 3월, 4월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했을 땐 거의 전면 셧다운이었잖아요. 그러다 쭉 올라오다가 11월, 12월 달에 확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이 더 심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 좀 둔화될 수는 있어도 코로나 초기 단계 그리고 작년 겨울처럼
활동량이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어도 이로 인해서 다시금 경기 침체로 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이런 우여곡절, 제가 올해 전망을 하면서 제목을 고진감래라고 썼거든요. 고진감래.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그 낙이 언제? 내년 2분기부터 올 것 내년 같습니다. 2분기부터. 네. 아. 그래서 1분기 때 잘 대응하시고, 저는 지키는 것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8년에도 굉장히 베어리시한 뷰도 드렸었고, 작년 3월 달에는 굉장히 강한 뷰도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은 조심하셨다가, 보수적으로.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을 끌고 가셔서 좀 기다리시는 시간보다는 좀 더 역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당겨지고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폭도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비관적인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은 굉장히 베어리시한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을 되게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다. 또 좋은 네. 전략을, 좋은 뷰를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증권TV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 이제 이경민 팀장님과 오늘 처음으로 함께 네.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분들도 많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은 안 된다 그런 것들 많은 약간 고정관념?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자료나 그림이나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또 뭐 제 뷰가 저는 그냥 운전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많이 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타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 굉장히 불안 뷰를 내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전환을 네.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 갑자기? 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도 뷰를 스탠스 전환하는 데 있어서 뭐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좋긴 하겠지만 앞차랑 바짝 다가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성급한 마음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는 여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고 안 나고 잘 가는 게 목적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제 의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타당하다 싶으시면 네. 좀 공감해 주시고 제가 왜 바꿨어? 라기보다는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하지? 라는 것들을 좀 짚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하루 이틀 투자하시고 말 게 아니니까 좀 긴 호흡에서 조금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 가시면서 네. 같이 호흡하면 좀 더 꾸준히 긴 시간 투자를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대신증권 저희 지금 방송 중에 계속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투자 전략 보고서 35페이지 굉장히 방대한데 이걸 직접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직접 쓰죠. 이렇게 직접 다 도표 그리고 쓰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는데 네.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하는 거나 방송을 잘하시는 거나 이거 쓰는 거나 그냥 내 할 일 할 뿐이다. 제 할 일이고 좀 네. 익숙해져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데 거의 매일 하고 있죠. 업데이트하고 생각하고 뭐 포메이션 정리하고 스토리 짜고 뭐 그렇게 계속 점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계속적으로 맞는지를 체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 1월, 2월까지는 좀 조심하자, 가격 조정을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제가 봤던 그림과 달라지는 그림이 있으면 또 나와서 계속 업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면서 같이 호흡해 나갈 테니까요. 너무 성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거두시면서 투자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네. 한국증권TV랑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한국증권TV와 이경민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님도 있고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좀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경민 팀장님과 오늘 정말 시장 큰 그림, 시장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한 보름 후쯤에 또 네. 나오셔서 이제 뭐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뭐 실적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때도 좀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좋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내년에는 조심해야겠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는데 많이 꼭 도움 되실 거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더 구체적인 얘기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